딸의 거짓말에 속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날. 그날 아침 딸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다. 건강검진이라면 간편한 옷이 좋겠지.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부스스했다. 빗으로 쓸어 넘겼다. 일은 내시지만 허리는 곧았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덕분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병원 갈 때마다 메모하려고 항상 챙기는 거였다. 혈압약 먹는 시간, 의사 선생님 말씀, 다음 진료 날짜. 다 적어뒀다가 나중에 까먹지 않으려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출근하다 들른 모양이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다. 응. 어디 병원이래? 가까워요. 차로 20분이면 돼요. 수진이는 내 가방을 받아들고 앞장섰다.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따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에 흰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수진이 남편 차였다.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매일 산책하면서 보던 곳들이었다. 수진아, 무슨 검진이래? 종합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해요. 수진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다. 앞을 보느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20분이 지났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졌다. 주택가가 나타났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 이런 데 있어? 새로 생긴 데예요. 시설 좋대요. 수진이는 짧게 대답하고 말을 끊었다. 30분이 더 지났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어느 건물 앞에 섰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5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회색 외벽에 파란색 간판. 평안정신건강의학과.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진아, 이게 뭐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가 차에서 내렸다. 뒷문을 열었다. 엄마 내리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 안 아파? 왜 정신과를 데려와? 엄마 요즘 이상하셨잖아요. 혼잣말도 하시고.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내 손이 떨렸다.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부드럽게가 아니었다. 단단하게.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볼 일도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접수대 앞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미 준비해 온 거였다. 건강검진이라고 하기 전부터. 김명숙님, 이번 서류입니다. 보호자 서명 다 됐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1장, 2장, 3장. 도장을 찍고 파일에 꽂았다. 네, 확인됐습니다. 2분도 안 걸렸다. 내 인생이 2분 만에 정리됐다. 나는 옆에 서서 지켜봤다. 내 이름이 적힌 서류였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동의하는 건지. 아무 설명도 없었다. 엄마, 저 이만 갈게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딸의 팔을 잡았다. 수진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는 내 손을 떼어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치료 받으시면 돼요. 무슨 치료? 난 아픈 데 없어.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목소리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가 당분간 엄마 있을 곳이에요. 적응하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자동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나가버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가 길었다.
양옆으로 문이 줄지어 있었다. 열린 문 사이로 침대에 누운 사람들이 보였다. 천장만 바라보는 눈동자. 멍한 표정. 302호 앞에 도착했다. 문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김명숙. 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이게 진짜인가? 딸이 나를 정신병원에 버렸다. 거짓말로.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 멀쩡한데 우울증 환자로 기록되고 약을 강요당한 날들. 병원의 하루는 6시에 시작됐다. 복도 스피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기상 신호였다. 나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아, 여기가 집이 아니구나. 매일 아침 같은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6시 30분 세면, 7시 아침 식사, 8시 투약 시간, 9시 집단 치료 프로그램.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분 단위로 움직여야 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물 마시는 시간도. 이번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국. 메뉴는 매일 비슷했다.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이름표에 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밥 맛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은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울증이 심하신가 봐. 간호사가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차트에 뭐라고 적는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며칠 뒤 의사실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다.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302호 할머니요? 말을 안 해서 중증 우울증으로 분류됐어요. 아, 그분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 보호자분이 전화해서 약 잘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항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중증 우울증이라니. 나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거였다. 여기 사람들한테 뭘 말해. 50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말을 안 하면 병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방에 돌아와 보니 내 가방이 사라져 있었다. 수첩, 지갑, 휴대폰. 분명히 아침에 책상 위에 뒀었다. 나는 복도로 나갔다.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았다. 저기요,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어르신 뭐가 없어졌는데요? 가방이요. 수첩이랑 휴대폰 있던 거요. 간호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개인 소지품은 보관함에 넣어뒀을 거예요. 입원하실 때 설명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보관함은 1층 행정실에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게 끝이었다. 사과도 없고 찾아주겠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혼자 1층까지 내려갔다. 긴 복도를 걸어서 무릎이 시큰거렸다. 행정실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가방, 시계, 안경.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다. 직원이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숙이요. 직원이 서랍을 뒤지더니 투명 비닐봉투를 꺼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안에 내 가방이 들어 있었다. 지퍼를 열어봤다. 수첩은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휴대폰은요? 보호자분이 회수해 가셨어요. 치료에 방해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다. 작은 종이컵에 알약 3개가 들어 있었다. 김명숙 어르신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인데요? 우울증 약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난 우울증 아니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어르신 약 안 드시면 안 돼요. 규칙이에요. 왜 내가 안 아픈데 약을 먹어야 해요? 보호자분도 동의하셨어요. 드세요. 간호사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싫어요. 간호사가 간호사실로 돌아갔다. 10분 뒤 남자 간호사 2명이 왔다. 어르신 약 드셔야 해요. 한 명이 내 팔을 잡았다. 다른 한 명이 약을 입에 밀어 넣었다.
물컵을 입에 갖다 댔다. 나는 삼킬 수밖에 없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쓰고 쓰라렸다. 간호사들이 나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30분쯤 지나자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생각이 느려졌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이게 우울증 약이라고? 나를 멍하게 만드는 약이었다. 밤 10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벽을 짚고 겨우 걸었다. 변기에 앉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헬쑥하고 창백했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 이게 나인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집에서도 매일 보던 달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달은 달랐다. 철창 너머로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302호 할머니 어제 약 거부했다며? 응. 근데 결국 먹였어. 오늘부터는 순하게 드실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멀쩡한 사람한테 약을 먹이다니. 방에 돌아와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6년 2월 3일. 강제로 약을 먹였다. 남자 간호사 2명. 약 먹고 30분 뒤 머리 멍함. 다리 힘 빠짐. 하나하나 적어뒀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였다. 딸이 오던 날. 면회 온 딸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격리병동으로 옮겨진 날. 입원 2주째 되던 날. 간호사가 통보했다. 김명숙 어르신 내일 오후 2시에 보호자 면회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와요? 따님이요. 정수진 씨.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진이가 온다. 드디어. 이제 말할 수 있다. 나를 왜 여기 가뒀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뭐라고 말하지? 소리 지르면 안 돼. 차분하게 설명해야 해. 내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다음날 오후 2시. 면회실로 갔다. 하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을 연하게 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엄마.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진아.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떨리지 않게 꽉 쥐었다. 엄마 어떠세요?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나를 여기 가뒀어? 수진이의 웃음이 살짝 굳었다. 엄마 가둔 게 아니라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치료? 난 안 아파.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셨어요. 어디가 이상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혼잣말 많이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언제? 지난달에 우리 집 오셨을 때요. 나는 지난달을 떠올렸다. 수진이 집에 간 적이 있었다. 손자 생일이었다. 케이크 자르고 밥 먹고 왔다. 혼잣말을 한 기억은 없었다. 난 그런 적 없어. 엄마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셨어요. 중등도 우울증.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단명 중등도 우울증. 처방 항우울제 수면제. 이거 누가 동의했어? 제가 했어요. 보호자니까.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 본인은 자기 상태를 모르잖아요. 난 환자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봤다. 엄마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나를 미친 사람 만들어?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지금 흥분하시는 것 봐요. 그게 증상이에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뭘 말해도 소용없었다. 수진이는 이미 내가 아프다고 믿고 있었다. 아니 믿는 척하고 있었다.
수진아, 진짜 이유가 뭐야? 수진이가 가방을 챙겼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대답해. 왜 나를 여기 가뒀어? 수진이가 일어섰다. 엄마 건강 때문이에요. 이따 간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빈 면회실에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만 놓여 있었다. 진단서.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 10분 뒤 간호사가 들어왔다. 아까 그 박수연이었다. 어르신, 면회 어떠셨어요? 딸이 왜 나를 여기 넣었는지 물어봤어요. 뭐래요? 건강 때문이래요. 거짓말이에요. 간호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어르신, 보호자분 말씀이 맞을 거예요. 전 멀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증상이에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뭘 말해도 기록으로 남을 뿐이었다. 환자는 병식이 없음. 보호자 불신. 치료 거부 성향.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여기 얼마나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다. 여기 들어오면 쉽게 못 나가요. 왜요? 보호자가 퇴원 동의해야 나갈 수 있거든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요? 강제 입원이면 소용없어요. 의사랑 보호자가 동의해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 같았다. 할머니도 그래요? 저는 여기 1년 됐어요. 처음엔 아들이 한 달만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늘어났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서 삼켰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약을 먹고 30분쯤 지나자 또 머리가 멍해졌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수진이는 왜 나를 여기 가뒀을까? 진짜 이유가 뭘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6시. 음악 소리에 눈을 떴다. 세면하고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는데 간호사가 다가왔다. 김명숙 어르신, 오늘부터 4층으로 옮기세요. 4층이요? 네. 집중치료 병동이에요. 왜요? 전 여기 있고 싶은데요.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집중치료 병동.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짐을 챙겨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가 3층보다 조용했다. 방문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405호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딸까. 잠기는 소리가 났다. 방은 더 좁았다. 창문도 없었다. 침대와 화장실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이제 문도 잠긴다. 완전히 갇혔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면회실에서 웃던 얼굴. 엄마 건강 때문이에요. 거짓말. 딸이 나를 여기 가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였다. 복도에서 들린 진실. 우연히 엿들은 수진과 의사의 대화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4층 격리병동의 하루는 더 길었다.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식사 시간으로만 하루를 가늠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약. 매일 같은 약을 먹었다. 머리가 점점 더 멍해졌다. 생각이 느려졌다. 말도 줄었다.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번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4층은 운동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복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천천히 걸었다. 약 때문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때였다. 복도 끝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진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수진이가 물었다.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담당 의사인 것 같았다. 안정적입니다.
약에 잘 반응하고 계세요? 그럼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문 옆 벽에 바짝 붙어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진이가 또 물었다. 선생님, 그럼 후견인 지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후견인.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의사가 대답했다. 한 3개월 정도 입원 기록이 쌓이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요? 그럼 5월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단서도 제가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산 관리 때문에 좀 급해서요. 재산 관리. 그 말이 귀에 모처럼 박혔다. 의사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재산이 많으신가 보죠? 아파트 한 채랑 예금 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통장을 안 보여주셔서요. 후견인 지정되면 전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동의 없이도 되나요? 법원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시는 거니까요. 수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이렇게 관리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가 일어서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복도 중간으로 걸어갔다. 뒤돌아서서 천천히 걸었다. 상담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나왔다. 의사와 악수를 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편히 가세요. 수진이가 복도를 걸어왔다. 나와 스쳐 지나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벽에 기댔다. 재산 관리. 후견인 지정. 판단 능력 없음. 수진이가 나를 여기 가둔 이유였다. 내 돈을 가져가려고. 내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그래서 날 미친 사람 만들고 있었다. 3개월. 3개월만 여기 있으면 수진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방으로 가서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딸까. 잠기는 소리. 침대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25에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 내줬다. 30에 사업 시작할 때 1,000만 원 빌려줬다. 갚으라는 말 한 번 안 했다. 딸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데 날 정신병원에 가뒀다. 재산 때문에. 눈물이 났다. 이번엔 정말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울면 뭐가 달라지나? 여기 갇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눈물을 닦았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보였다. 분노. 오늘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다. 입원한 뒤로 계속 슬프고 억울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화가 났다. 딸에게, 의사에게, 이 시스템에게, 나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세상에게.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넌 미치지 않았어. 작게 중얼거렸다. 넌 멀쩡해. 다시 한번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넌 여기서 나갈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나가지? 3개월 전에 나가야 한다. 후견인 지정되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문은 잠겨 있고 전화도 없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간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증거. 수진이가 날 가둔 진짜 이유를 증명할 증거. 오늘 들은 대화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녹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녹음기가 없다. 휴대폰도 뺏겼다. 아무것도 없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운동 시간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옆 병실 할머니가 나왔다. 이름은 최영자. 6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나보다 10살 정도 어렸다. 안녕하세요. 영자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도 인사했다. 어르신은 언제 들어오셨어요? 3주 전이요. 저는 2달 됐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왜 들어오셨어요? 진짜 아프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영자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다. 아니에요. 딸이 저를 여기 가뒀어요. 재산 때문에요? 나는 깜짝 놀라 영자를 봤다. 영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저를 여기 넣었어요. 제 집 하려고요. 정말요? 네. 여기 사람들 반응 그래요. 진짜 아픈 사람보다 재산 때문에 갇힌 사람이 더 많아요. 나는 말을 잃었다. 영자가 계속 말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후견인 지정되면 끝이에요. 재산 다 뺏겨요. 어떻게 막아요? 증거 만드셔야 해요. 멀쩡하다는 증거. 어떻게요? 영자가 주위를 살폈다. 간호사가 없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녹음이요? 보호자랑 의사 대화 녹음하세요. 녹음기가 없는데요. 제가 하나 있어요. 나는 영자를 봤다. 진짜요? 네. 면회 올 때 조카가 몰래 줬어요. 작은 거예요. 숨기기 쉬워요. 그거 저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드릴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들키면 격리실 가요. 격리실. 4층보다 더한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완전히 혼자 갇히는 곳.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괜찮아요. 해야 해요. 영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르신 우리 같이 나가요. 여기서. 나는 영자의 손을 맞잡았다. 네, 같이 나가요. 그날 오후 약 먹는 시간이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나는 받아서 입에 넣었다. 물을 마시는 척했다. 간호사가 지켜봤다. 다 드셨어요? 네. 간호사가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화장실로 갔다. 입안에 숨긴 약을 뱉어냈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거울을 봤다.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작은 녹음기. 몰래 녹음기를 받아 수진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성공한 날. 다음 날 아침. 약을 먹는 척하고 또 뱉어냈다. 이틀째였다. 머리가 확실히 맑아졌다. 생각이 빨라졌다. 손발에 힘이 들어갔다. 약이 날 얼마나 멍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운동 시간이 됐다. 복도로 나갔다. 영자가 이미 나와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간호사가 저쪽 끝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다. 영자가 작게 속삭였다. 주머니 보세요. 나는 영자의 가디건 주머니를 봤다. 뭔가 작은 게 들어 있었다. 화장실에서 받으세요. 영자가 화장실로 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영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검은색 직사각형. 손가락 2마디 크기였다. 이거예요. 빨간 버튼 누르면 녹음돼요. 한 번 더 누르면 멈춰요. 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배터리는요? 일주일은 가요. 충전은 이 선으로요. 영자가 작은 충전선도 건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먼저 성공하시면 저도 희망이 생겨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였다. 나는 재빨리 녹음기를 속옷 안에 숨겼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간호사가 지나갔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 침대 밑틈에 녹음기를 숨겼다.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 올려 그 사이에 넣었다. 이제 기다려야 했다. 수진이가 다시 올 때까지.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계속 약을 먹는 척하고 뱉었다. 간호사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4번째 날. 간호사가 통보했다. 김명숙 어르신 내일 오후 2시 면회 있으세요? 심장이 뛰었다. 누가 와요? 따님이요. 드디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내일 녹음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지냈다. 세면하고 밥 먹고 약 먹는 척하고. 점심도 먹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후 1시 50분. 침대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가디건 안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가 깊어서 밖에서 안 보였다. 빨간 버튼 위치를 확인했다. 손을 넣으면 바로 누를 수 있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면회실로 가세요. 복도를 걸어갔다. 매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녹음기가 떨어질까봐. 면회실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이번엔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였다. 깔끔하게 화장했다. 엄마. 수진이가 웃으며 일어섰다. 앉아. 나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빨간 버튼을 찾았다. 살짝 눌렀다. 딸까.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수진이는 못 들었다. 녹음이 시작됐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해? 나는 바로 물었다. 수진이가 잠깐 멈칫했다. 의사 선생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넌 언제까지라고 생각해? 글쎄요. 한 3개월? 3개월이나? 치료가 필요하시잖아요.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왜 나를 여기 가뒀어?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대답해. 재산 때문이지?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혼자 재산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왜?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난 멀쩡해.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사기 많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수진이가 테이블을 탁 쳤다. 가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후견인 되려고?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들었어. 너랑 의사 선생님 대화.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다. 엿들으셨어요? 복도에서 들렸어. 내가 크게 말했잖아.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후견인 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야 엄마 재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동의 없이? 법원 허가 받으면 돼요. 엄마는 판단 능력 없으니까. 난 멀쩡하다고. 여기 입원 기록이 증거예요. 의사 진단서도 있고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에 펼쳤다. 이미 다 준비했어요. 다음 달이면 법원 신청해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신청인 정수진. 피후견인 김명숙. 수진아, 이게 효도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효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뭐가 현실적이야? 엄마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돈 펑펑 쓰시잖아요. 내 돈인데? 나중에 제 거 될 돈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중에 제 거. 아직 살아있는 엄마한테 하는 말이었다. 수진이가 서류를 챙겼다. 엄마 여기서 잘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어섰다. 수진아. 나는 딸을 불렀다. 수진이가 돌아봤다. 뭐예요? 후회할 거야. 뭐가요? 날 이렇게 대한 거. 수진이가 코웃음 쳤다. 엄마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정신병원이에요. 엄마가 뭘 하시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빨간 버튼을 다시 눌렀다. 딸까. 녹음이 멈췄다. 다 담겼다. 수진이가 한 말. 후견인 되겠다는 말. 내 재산 가져가겠다는 말. 나중에 제 거라는 말. 전부 다. 가슴이 뛰었다. 이제 증거가 있다.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후견인 될 거예요. 나중에 제 거 될 돈이에요. 선명했다. 완벽했다. 나는 녹음기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지? 누구한테 들려주지?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다. 동생. 내 동생 명희. 오래 연락 안 했지만 분명 도와줄 거였다. 하지만 전화를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영자를 만났다. 운동 시간에 복도에서. 성공했어요. 나는 작게 속삭였다. 영자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다 녹음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생한테 연락해야 해요. 근데 전화가 없어요. 영자가 생각하더니 말했다. 간호사실에 전화기 있어요. 어떻게 써요? 밤에 간호사 2명만 있어요. 한 명은 순찰 돌고요. 그때 몰래 쓰는 거예요. 들키면요? 조심하셔야죠. 근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영자씨. 밤 11시. 복도가 조용해졌다. 간호사 순찰 시간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밖을 봤다. 간호사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각 방 창을 확인했다. 내 방 앞을 지나갔다. 나는 침대에 누운 척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간호사가 지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눈을 떴다. 문틈으로 다시 봤다. 간호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이제다. 문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 여는 건 가능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다. 숨을 죽였다. 아무 반응 없었다. 복도로 나갔다. 맨발이었다. 소리 안 나게. 간호사실은 복도 중간에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전화기는 책상 옆에 있었다. 어떻게 하지? 그때 간호사가 일어섰다.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벽 뒤로 숨었다. 간호사가 복도 반대편으로 갔다. 화장실 문이 닫혔다. 지금이다. 간호사실로 뛰어 들어갔다. 전화기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동생 번호를 눌렀다. 외워뒀던 번호.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제발. 여보세요? 명희 목소리였다. 명희야, 나야. 언니. 언니? 언니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들어봐. 시간 없어. 나 지금 평안정신병원에 갇혀 있어. 뭐라고요? 수진이가 날 여기 가뒀어. 재산 때문에. 후견인 되려고. 언니 무슨.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야, 4층 405호. 꼭 와줘. 부탁이야. 전화를 끊었다. 재빨리 복도로 나왔다. 간호사가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옆방 문 뒤에 숨었다. 간호사가 간호사실로 들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간호사가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성공했다. 명희한테 연락했다. 이제 올 거다. 며칠만 기다리면. 언니가 온 날. 동생이 면회 와서 녹음 파일을 전달하고 탈출 계획을 세운 날. 사흘이 지났다. 매일 문을 열 때마다 기대했다. 명희가 올까? 하지만 오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간호사가 통보했다. 김명숙 어르신 오늘 오후 3시 면회 있으세요? 누가 와요? 동생분이요. 김명희 씨. 왔다. 드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평온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점심을 먹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다. 억지로 삼켰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오후 2시 50분. 녹음기를 꺼냈다. 속옷 안에 넣었다. 가슴에 닿는 게 느껴졌다. 따뜻했다. 이게 내 무기다. 면회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명희가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 나보다 10살 어렸다. 흰머리를 염색한 단발머리.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언니. 명희가 벌떡 일어났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명희야. 나는 명희를 안았다. 명희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요. 진작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왔잖아.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명희가 휴지로 눈을 닦았다. 언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수진이가 날 속였어. 건강검진 간다고. 정수진이가요? 조카가? 응. 재산 가져가려고 날 미친 사람 만들고 있어. 명희가 주먹을 쥐었다. 그 애가 어떻게? 언니를. 증거 있어. 나는 작게 속삭였다.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증거요? 나는 주위를 살폈다. 간호사가 복도에 있었다. 우리를 직접 보고 있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게 속옷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테이블 밑으로. 명희 손에 쥐어줬다. 이게 뭐예요? 녹음기. 수진이랑 대화 녹음한 거야. 명희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후견인 되겠대. 내 재산 나중에 자기 거래. 명희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애가 미쳤네. 명희야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언니. 그거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 나 여기서 꺼내줘. 명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연하죠. 제가 꼭 꺼내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해. 내가 연락했다는 거. 알겠어요. 변호사가 뭐래? 제가 오늘 당장 찾아갈게요.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명희야. 언니 여기서 버티세요. 제가 빨리 해결할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벌써요? 10분밖에 안 됐는데. 명희가 항의했다. 규정이에요. 격리병동은 10분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희가 일어섰다. 언니 곧 다시 올게요. 조심해서 가. 명희가 나갔다. 나는 빈 면회실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희망이 보였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녹음기가 없다는 게 이상했다. 3주 동안 품고 다녔던 물건이었으니까. 하지만 뿌듯했다. 제대로 된 곳에 보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그날 밤 약을 먹는 척하고 뱉었다. 이제 익숙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다. 처음으로. 이틀 뒤. 간호사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다. 김명숙 어르신 짐 싸세요. 왜요? 전원 가세요. 어디로요? 일반 병동이요. 3층. 격리병동에서 나간다는 말이었다. 왜 갑자기요? 간호사가 차트를 봤다. 보호자분이 요청하셨대요. 상태가 안정됐다고. 수진이가? 이상했다. 수진이가 날 격리병동에서 빼줄 리 없는데.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었다.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3층으로 내려갔다. 312호. 문을 열었다.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보는 햇빛이었다. 침대에 앉았다. 이게 명희가 한 걸까? 변호사를 만나서 뭔가 조치를 취한 걸까? 그날 오후 명희가 다시 왔다. 이번엔 면회 시간이 30분이었다. 언니 이제 3층이라며요? 응. 갑자기 옮겼어. 제가 한 거예요. 내가? 명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 만났어요. 녹음 파일 들려줬더니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뭐래? 불법 감금이래요.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원. 그래서? 병원한테 압력 넣었어요. 격리병동 부당하다고. 그래서 3층으로 옮긴 거예요. 나는 명희 손을 잡았다. 고마워 명희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퇴원까지 가야죠. 언제쯤 가능해? 변호사가 일주일 안에 해결해 준대요. 정말? 네. 법원에 신청할 거래요. 부당 입원 취소. 나는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명희야,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할지 알아? 뭐요? 수진이 만날 거야. 마지막으로. 명희 표정이 굳었다. 언니 그 애 만나서 뭐 하실 건데요? 할 말이 있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명희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면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얼굴에 닿았다. 상쾌했다. 한 달 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였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주차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자유롭게. 나도 곧 저기 있을 거다. 걷고 있을 거다. 자유롭게. 그날 밤 영자가 내 방으로 왔다. 어르신 축하해요. 3층 왔다며요? 응. 동생이 도와줬어. 부러워요. 저도 언젠간. 나는 영자 손을 잡았다. 영자 씨도 나갈 거예요. 제가 나가면 도와줄게요. 진짜요? 네. 우리 같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영자가 울었다. 고마워요, 어르신. 명희 씨 연락처 줄게요.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웃으면서. 법원의 결정. 법원 결정으로 태어나고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날.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매일 명희가 전화했다. 3층은 공중전화를 쓸 수 있었다. 하루에 10분씩. 언니 변호사가 서류 다 냈대요. 언제쯤 결과 나와? 이번 주 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길었지만 견딜만 했다. 격리 병동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창문으로 해 뜨는 걸 볼 수 있었다. 해 지는 걸도.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이번 5주째 되던 날. 금요일 오전이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었다. 김명숙 어르신 원장실로 오세요. 원장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1층 맨 끝에 원장실이 있었다. 문패가 붙어 있었다. 원장 박진수.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넓은 방이었다. 큰 책상 뒤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원장이었다. 옆에 명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 한 명 더. 어르신 앉으세요. 원장이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명희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됐어요. 뭐가?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안녕하세요, 김명숙님. 저는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부당 입원으로 인정됐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정말요? 네. 즉시 퇴원 가능합니다. 원장이 끼어들었다. 김명숙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거였고. 강 변호사가 원장을 쳐다봤다. 원장님 변명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퇴원 절차 진행하세요. 원장이 입을 다물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퇴원 처리 완료됐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지금 나가도 돼요? 네, 지금 당장이요. 명희가 나를 안았다. 언니 나왔어요. 이제 자유예요. 나도 명희를 안았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한참을 울었다. 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3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5분이면 끝났다. 영자가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영자씨. 축하해요.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응. 지금 나가. 영자가 울었다. 저도 꼭 나갈 거예요. 반드시 나가야 해. 제 동생 연락처 여기 있어. 나는 쪽지를 건넸다. 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해. 변호사 소개해 줄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를 안았다. 영자 씨 포기하지 마. 내 언니.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이 보였다. 자동문. 저 너머가 바깥이었다. 명희가 내 팔을 잡았다. 언니 가요. 자동문이 열렸다. 햇빛이 쏟아졌다. 한 걸음 내디뎠다. 바깥이었다. 5주 만에 바깥.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좋았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언니 차 저기 있어요. 명희 차였다. 낡은 경차. 타고 출발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안 올 곳이었다. 차가 시내로 들어왔다. 익숙한 풍경들이 보였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내가 살던 동네였다. 명희야, 우리 집으로 가자. 언니 집이요? 수진이가 있을 텐데. 괜찮아. 내 집이야.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12층짜리 건물. 내가 30년 산 곳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에서 내렸다. 803호.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병원에서 뭐라고? 나갔어. 법원 결정으로. 그게 무슨? 비켜. 내 집이야. 수진이가 비켰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보였다. 내가 매일 앉던 소파. 내가 매일 보던 TV. 30년을 산 공간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소파 위치가 바뀌었다. 액자가 없어졌다. 여긴 왜 이래? 제가 좀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작게 대답했다.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다. 수진아, 앉아. 엄마, 저 바빠서. 앉으라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수진이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명희는 부엌에서 물을 받아왔다. 오빠는? 회사 갔어요. 그래. 딱 좋네.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내 딸이었다. 사랑하는 내 새끼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수진아,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엄마 오해해요. 저는 엄마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너 후견인 되려고 했지? 그건 내 재산 가져가려고 날 정신병원에 가뒀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아, 고개 들어. 내 눈 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너 녹음된 거 알지? 네. 변호사한테 넘겼어. 경찰도 듣게 될 거야.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저 감옥 가요. 내가 날 감옥 같은 데 가뒀잖아.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다. 엄마, 제발요. 저 딸이잖아요. 딸? 나는 코웃음 쳤다. 딸이 엄마한테 그래?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엄마. 수진아,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5주 동안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 이제 눈물이 안 났다. 명희야, 가자. 일어섰다. 언니, 어디 가실 거예요? 일단 내 집. 며칠만 있을게. 당연하죠. 얼마든지 계세요. 수진이가 따라왔다. 엄마, 안 돼요. 여기 엄마 집이에요. 아니야. 이제 아니야.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제발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수진이 우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탔다. 명희가 시동을 걸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가슴이 시원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차가 출발했다. 아파트가 멀어졌다. 30년 산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다. 새로 시작하면 됐다. 74세. 늦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동생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심한 날. 명희 집은 작았다. 투룸 빌라. 하지만 따뜻했다. 언니, 여기 쓰세요. 명희가 작은 방을 내줬다. 내가 쓰던 덴데 미안하다. 괜찮아요. 전 거실에서 잘게요.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병원에서 가져온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다시 시작하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침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자유로웠다. 나도 이제 자유로웠다. 다음날 아침. 명희가 아침을 차려줬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 밥을 먹었다. 병원 밥보다 몇 배는 맛있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자유의 맛이었으니까. 언니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요. 응. 갈게.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강민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명숙님 앉으세요.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녹음 파일 분석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따님을 고소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수진이를 고소한다. 내 딸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감옥은 안 가요? 초범이고 실제 재산 피해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소할게요. 확실하세요?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죠. 서류에 서명했다. 고소장. 피고소인 정수진. 혐의 불법 감금 문서 위조. 펜을 놓았다. 끝났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김명숙님 조사받으러 와주세요. 경찰서에 갔다. 진술서를 썼다. 언제 어떻게 왜. 전부 적었다. 수진이도 같은 날 조사받았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수진이는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용서는 하지 않을 거였다. 절대로. 한 달이 지났다. 명희 집에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갔다. 근처 공원까지. 30분쯤 걸렸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2달 전만 해도 이걸 못했으니까. 어느 날 공원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영자였다. 어르신. 영자가 달려왔다. 영자씨, 나왔어요? 네, 언니 덕분에요. 우리는 안 왔다. 변호사 만났어요? 네, 명희 씨가 연결해 줬어요.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동생 집에 있어. 괜찮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한참 이야기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나온 뒤 달라진 것들. 어르신,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자가 물었다. 뭘? 아직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영자 씨 말 맞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생각했다. 한참을. 그러다 떠올랐다. 명희한테 물어볼게.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날 명희와 상의했다. 언니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같은 피해자들 모아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랑 협력하는 거죠. 모임 같은 거? 네, 자조 모임이요. 그렇게 시작됐다. 자유의 목소리. 부당하게 정신병원 요양원에 갇혔던 사람들의 모임. 첫 모임은 명희 집에서 열렸다. 5명이 모였다. 나, 영자, 그리고 3명 더. 전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버려졌다. 재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어떻게요? 법을 바꿔야 해요. 본인 동의 없이 못 가두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움직였다.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공원에서, 지하철역에서. 부당한 강제 입원을 막아주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관심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다. 100명, 1000명, 10,000명.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70대 할머니들의 인권운동. 기사가 났다. TV에도 나갔다. 내 이야기를 했다. 딸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힘내세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법이 꼭 바뀌어야 해요. 6개월이 지났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원 기준 강화.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동의 필수. 정기적인 외부 점검 의무화.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었다. 법안은 통과됐다. 그날 우리는 모두 모여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영자가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대답했다. 정말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했으니까.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명희 집에 살고 있었다. 작은 방.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수진이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평생 못할 거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용서 없이도 살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명숙 님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KMC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은데요. 다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대답했다. 좋아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전화를 끊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75. 늦지 않았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다.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다. 바꿀 세상이 많았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새로 산 수첩이었다. 병원에서 잃어버린 그 수첩 대신 펜을 들었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7년 2월 10일. 다큐 촬영 시작. 영자와 35임. 새로운 피해자 상담. 빼곡하게 적었다. 할 일 목록을. 살아갈 이유를. 수첩을 덮었다. 일어섰다. 공원을 걸었다. 앞으로.